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17살 때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을 했던 58세 박선미라고 합니다. 이쪽 업계에서 저는 전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쪽 일을 하려 했던 건 아닙니다. 살 길이 막막했던 불행했던 가정에서 태어나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길이었고 작년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혼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인생을 뒤돌아보니 인생에 남는 것이 없는 껍데기 인생이라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달동네 목욕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달동네 쪽방촌에 사는 독거노인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집 서랍장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진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저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 할머니가 30년 전 저를 버리고 도망간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그토록 원망하면서 살았던 나의 어머니를 쪽방촌에서 만나는 순간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시고 저의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지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1968년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죠.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저를 돌봤어요. 그때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이 망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만나서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졌어요. 술에 취해서 들어온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했던 분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무서운 사람으로 변했거든요.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왜 밥이 맛없냐? 왜 집안이 이 모양이냐? 온갖 트집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저는 방에 숨어서 떨면서 그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것도 모자라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정도가 심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축해서 방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니가 벽에 부딪혀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서 코에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발로 차기까지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항상 웃음이 많았던 어머니였는데 눈빛이 죽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없을 때도 늘 불안해했어요. 저에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 어머니를 때렸어요. 때로는 제가 말려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저까지 밀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어요. 얼굴에는 멍자국이 끊이지 않았고 팔에도 시퍼런 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저한테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우는 소리를 매일 밤 들어야 했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 생각만 났어요.
어머니는 괜찮을까? 아버지가 또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뿐이었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집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다른 애들처럼 밝게 웃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방을 찾아봤는데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들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어요. 선미야, 엄마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야겠다. 너를 두고 가는 게 정말 미안하지만 엄마도 살아야겠다. 제발 이해해다오.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잘 살아. 사랑한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저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저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술버릇은 더욱 심해졌어요.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제는 저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밥이 늦었다고, 집안이 더럽다고, 온갖 이유로 저를 때렸어요. 중학교 3학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왔고 저는 맞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도 멍자국 때문에 친구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선생님들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가정 문제에 개입하는 일이 흔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어 가니까 더 거칠게 대했어요. 엄마를 닮았다면서 때리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엄마가 떠난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원망하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되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또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요.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박기까지 했거든요. 그 순간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옷 몇 벌과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 전부였어요. 새벽에 집을 나왔는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는 살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며칠 지냈어요. 그런데 오래 머물 수는 없잖아요. 친구 부모님들도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결국 저는 고시원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미성년자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겨우 찾은 곳도 한 달에 20만 원이나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죠.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학교도 다녀야 했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가 결국 학교를 포기하기로 했어요. 생존이 더 급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나서야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야간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17살 소녀가 혼자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했어요.
남자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기도 했고 어떤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어요. 고시원비도 밀리고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만난 언니가 하나 있었어요. 미경 언니라고 불렀는데 저보다 5살 많았어요. 그 언니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밥도 사주고 가끔 용돈도 줬거든요. 미경 언니는 안마 시술소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일인지 정확히 몰랐어요. 그냥 마사지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경 언니는 저에게 말했어요. 선미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해야지. 우리 사장님한테 소개해 줄까? 그때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당장 잠잘 곳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미경 언니 제안이 그때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미경 언니를 따라간 곳은 번화가에 있는 한 건물이었어요. 2층에 있는 안마시술소였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마사지샵 같았어요. 사장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자분이었는데 이모라고 불렀어요. 이모는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직 어리네. 몇 살이야? 18살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17살이었지만 성인이라고 해야 일을 시킬 것 같았거든요. 이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미경 언니가 보증을 서주면서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마사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어깨나 등을 주물러주는 정도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며칠 일하다 보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일반적인 안마 시술소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서 일하기 시작했고 다른 갈 곳도 없었어요. 이모는 저에게 말했어요. 선미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깨끗하게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살아야 해. 그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가정도 없고 학력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도 아팠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점점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삶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30년이 넘게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30대 후반이 되어서는 이모가 운영하던 안마시술소를 인수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어요. 사업은 나름 잘 되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많았고 직원들도 몇 명 두고 운영했거든요. 돈도 제법 모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공허함이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4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생각이 더 자주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뭔가 허무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가정도 있고 자식도 있고 보람 있는 일도 하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았나 싶었어요. 50대에 접어들면서는 몸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어요. 오랫동안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에 정맥류도 생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주변에서 은퇴를 생각해 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직원 중에 미영 씨가 말했어요. 사장님, 이제 일 그만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돈도 많이 모으셨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55살이 되던 해에 결국 안마 시술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일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어요. 몸도 힘들었고 마음도 지쳐 있었거든요. 건물주와 계약도 정리하고 직원들도 다른 곳으로 보내주었어요. 처음으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30년 넘게 계속했던 일을 그만두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가게에 나가고 손님들 받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게 일장이었는데 말이에요. 몇 달간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 생활도 해보려고 했어요.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 여행도 갔어요. 하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도 없었고 가족도 없으니까 정말 혼자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매년 받던 검진이었는데 그날따라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계속 같은 부위를 여러 번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겠어요.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는데 추가 검사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암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조직 검사를 받기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드디어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방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암이라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유방 절제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자로서 느끼는 상실감이 정말 컸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 준비를 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저에게는 함께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보호자도 없었고 수술 후에 돌봐줄 사람도 없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수술 전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하며 살았나? 돈은 모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구나. 가족도 없고 진짜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때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슴 부위가 아팠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수술 잘 끝났다고 말해줬는데 그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아픈 것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외로워서였어요. 병실에는 다른 환자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은 가족들이 와서 돌봐주고 있었어요. 남편이 와서 간병해주는 분도 있었고 자식들이 번갈아 가며 오는 분도 있었어요. 저만 혼자였어요.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해 있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어요. 살아는 있었지만 정말 사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와서도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고 하는데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항암 치료도 받아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했어요. 머리카락도 빠지기 시작했고 속도 계속 울렁거렸어요. 입맛도 없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하루에 몇 마디 안 되었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나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과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어요. 밤에는 더 심했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그러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누가 알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점점 우울해졌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의욕도 없었어요. 씻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귀찮았어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고 싶었어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이 컨디션을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대답했는데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선미 씨, 암 환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몸의 치료만큼 마음의 치료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정신과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괜히 정신병자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결국 정신과를 찾았어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40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설어서 말하기 어려웠는데 혜진 선생님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전혀 판단하지 않았어요. 혜진 선생님은 말했어요. 선미 씨, 지금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었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혼자 견딜 필요는 없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약물 치료도 받고 상담도 정기적으로 받았어요. 처음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는데 몇 주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잠도 조금 더 잘 오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혜진 선생님이 제게 질문했어요. 선미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질문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 돈 버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혜진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자원봉사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선미 씨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원봉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지금까지 남을 돕기보다는 살아남는 데만 급급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았어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돕는 일, 환경을 위한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등등.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독거노인 도움 봉사였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라니 왠지 저와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저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해서 교육을 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됐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어떤 분들일까, 저 같은 사람도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 가보니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팀장인 지혜 씨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선미 씨, 어서 오세요.
좋은 마음으로 와주셔서 고마워요. 교육을 받는 동안 다른 봉사자분들도 만났어요. 은퇴한 선생님들도 있었고, 주부분들도 있었고, 젊은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다들 착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저를 특별하게 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독거노인 돌봄 봉사에 대해 자세히 배웠어요.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일이었어요. 청소를 해드리기도 하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도 목욕 봉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에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어요. 지혜 씨가 말했어요. 선미 씨, 목욕 봉사는 좀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고마워해요. 저는 목욕 봉사를 하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마사지 일을 했으니까 몸을 만지는 일에 익숙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드디어 첫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했어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첫 봉사활동 날이 되었어요. 지혜 씨가 저를 달동네 쪽방촌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어요. 처음 가는 곳이라 혼자서는 찾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아침 일찍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나서 함께 출발했어요. 도착한 곳은 정말 낙후된 동네였어요. 좁은 골목길에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집들도 대부분 단층이었고 벽돌이 드러난 채로 방치된 곳들도 많았어요. 골목길은 너무 좁아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지혜 씨가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 사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기초수급 대상자예요.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진 경우가 많아요. 정말 외롭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정말 고마워해요. 걸어가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곳이 많았고 주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지내고 있다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집은 70대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곳이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할아버지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지혜 씨가 소개해 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부터 선미 씨가 함께 봉사활동을 해요. 잘 부탁드려요. 할아버지는 정말 좋아했어요. 새로운 분이 오니까 기분이 좋다고 말하면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집안은 정말 좁았어요.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 생활용품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최대한 깨끗하게 정리해 놓으려고 노력했어요. 지혜 씨와 함께 할아버지 집 청소를 도와드렸어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개어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고맙다고 말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힘들다고 여러분이 와주니까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거동이 많이 불편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했고 손목도 아파서 설거지 같은 일을 하기 어려웠어요. 지혜 씨가 말했어요. 이분은 목욕하기가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도와드려요.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욕실로 모셔야 했고 몸을 씻겨드리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목욕을 마친 후 할머니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요. 그렇게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있었어요. 병을 앓고 있는 분도 있었고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분도 있었어요. 모두들 저희를 보면 정말 반가워했어요. 제가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지혜 씨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지혜 씨가 물었어요. 선미 씨, 어때요? 생각보다 힘들지 않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오후에는 혼자서 한 곳을 더 가보라고 했어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혜 씨가 말했어요. 주소를 적어준 종이를 보고 골목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미로 같은 골목길이었어요. 드디어 그 집을 찾았어요.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아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대문도 없고 그냥 철문 하나만 있었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한참 후에야 대답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약한 목소리였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다고 말하자 문이 열렸어요. 7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어요. 중풍 초기 증상이 있다고 미리 들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어요. 아이고, 새로운 분이 오셨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런데 할머니 목소리가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안은 정말 좁았어요.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모든 생활용품이 다 들어 있었어요. 침대와 옷장,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어요. 부엌도 따로 없고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만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가씨, 고생이 많으셔요. 이런 곳까지 와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기뻐요. 할머니는 거동이 정말 불편했어요. 혼자서 목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목욕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작은 욕실로 갔어요. 욕실도 정말 좁았는데 겨우 샤워기 하나만 있었어요. 할머니를 목욕시켜드리는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자식이 있지만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어요. 가끔 자식 생각이 나면 너무 그립다고 말했어요. 목욕을 마치고 할머니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어요.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혼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 어려운데 덕분에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권했어요. 할머니가 보리차를 끓여주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할머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도 하고 요즘 힘든 이야기도 했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딸이 있는데 연락이 끊어진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요. 어렸을 때 집을 떠나왔는데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때 문득 제 시선이 할머니 옆 작은 서랍장 위로 향했어요. 거기에 낡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오래돼서 색이 많이 바랬어요. 호기심에 그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사진 속에는 3명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하나. 가족 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가 바로 어린 시절의 저였거든요. 잠깐, 이게 뭐지? 어떻게 내 어린 시절 사진이 여기에 있을까? 사진을 더 자세히 봤어요. 젊은 여자의 얼굴을 보니까 지금의 할머니와 비슷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제 아버지였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 할머니가 설마.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희 가족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찻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가씨, 어디 아파요? 얼굴이 하얘졌네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할머니가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어머니라는 말인가요? 40년 넘게 원망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이쪽 방촌에서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는 말인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사진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도 떨리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새하얘졌어요. 물 좀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젓고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시 사진을 봤어요. 틀림없었어요.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 미소, 그 눈빛, 그 옷까지도 기억났어요. 어머니, 아버지와 사진관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어요. 제가 8살 때였나, 9살 때였나, 그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럼 이 할머니가 정말 제 어머니라는 말인가요?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할머니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4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많이 늙으셨겠지만 눈매가 비슷한 것 같았어요. 코 모양도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와 비슷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왠지 익숙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말했어요. 아, 그 사진 말이에요? 오래된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인데 예전에 찍은 거예요. 딸이 어렸을 때 찍은 건데 이제는 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딸이라고 했어요. 저를 딸이라고 했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정말 이 할머니가 제 어머니가 맞는 거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딸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선미예요. 박선미.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어머니였어요. 40년 넘게 원망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여기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금 당장 제가 그 딸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가야 할까요?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정리가 안 됐거든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딸을 참 예뻐했는데 제가 잘못했나 봐요. 딸이 어렸을 때 집을 떠났거든요. 남편이 술을 마시면 나를 죽도록 때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떠났는데 딸을 데려오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예요.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힘들어도 저를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할머니는 아쉬워하면서 조심히 가라고 말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머리가 정말 복잡했어요. 버스에 앉아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까요?
수많은 독거노인 중에서 하필 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요. 집에 들어와서도 진정이 안 됐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봤어요. 오늘 일이 꿈인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행방불명이었던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릴 때 기억이 하나둘씩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던 모습,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달래주던 모습,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어머니. 그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어머니를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왜 연락 한 번 안 했는지,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지. 40년 넘게 그런 원망을 안고 살았는데, 이제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중풍 때문에 기억력이 나빠진 것 같았어요. 제가 바로 그 딸인 줄도 모르고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더 슬펐어요. 다음 날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지혜 씨에게 물어봤어요. 순자 할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되었는지, 가족은 정말 없는지 궁금해요. 지혜 씨가 말했어요. 아, 순자 할머니 말이에요? 그분 참 안타까운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는데 정말 혼자예요. 딸이 있다고 하시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수급비로 겨우 생활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인 민호 씨에게도 물어봤어요. 민호 씨는 30대 젊은 분이었는데 이 지역 담당이었어요. 민호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3년 전에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민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가 가끔 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고 하세요. 찾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 찾기 어려웠어요. 할머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요즘 들어서 기억력이 많이 나빠지셨어요.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시고 가끔 헷갈려 하세요.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본 거였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얼굴이 많이 바뀌었을 테고 거기에 치매까지 있으니까 기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사진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더 안타까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면 좋을 텐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되세요. 기초 수급비로는 기본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치매 전문 병원이나 좋은 시설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공짜로 갈 수 있는 시설도 있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르죠. 그때까지는 지금처럼 혼자 지내야 해요. 혼자서 치매를 앓으면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어요. 가스도 깜빡할 수 있고, 길도 잃을 수 있고, 응급 상황이 생겨도 대처할 수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민호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분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지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시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머니가 혼자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해도 그래도 제 어머니인데 그런 식으로 생을 마감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만 계속 났어요. 지금까지 원망만 했는데 어머니도 혼자 힘들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좁은 쪽방에서 외롭게 지내면서 딸을 그리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도 못 마치고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그 모든 게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만나러 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내야 할까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제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자원봉사자로만 지내야 할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가 말했던 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치매를 앓으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말이요.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말도요. 그 생각을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일주일 후에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제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달동네로 향했어요. 운전을 하는 동안 마음이 너무 떨렸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마음을 다잡고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나오더니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아이고, 선미 씨 또 와주었네요. 고마워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는 저번과 똑같이 차를 끓여 주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몸이 더 안 좋아졌다고, 기억력도 더 나빠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계속 망설였어요. 언제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런데 어머니가 또 딸 이야기를 꺼냈어요. 선미 씨, 저 딸이 정말 그리워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핑 돌면서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할머니가 그리워하는 딸, 박선미. 그게 바로 저예요. 제가 할머니 딸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드디어 꺼낸 거였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빛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설마, 정말, 선미야? 네, 어머니. 저예요. 어머니가 40년 전에 두고 간 그 딸이에요. 제가 어머니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어머니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미야, 정말 선미야? 어머니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예요. 어머니 딸 박선미예요. 어머니는 저를 꽉 안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선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다오.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저도 펑펑 울었어요. 40년 넘게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정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면서 말했어요. 우리 선미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어린애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나서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견딜 수가 없어서 가출했어요.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정말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동안 쌓인 원망을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선미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너를 두고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하지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매일 때려서 죽을 것 같았어. 어머니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떠나면서도 너를 데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갈 곳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 너까지 힘들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떠났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 어머니는 떠난 후에도 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사를 가버려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찾기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여러 일을 하면서 혼자 살았다고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기도 하고 청소일도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잊은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매일 네 생각을 했어. 잘 크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 그 사진도 그래서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저는 어머니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서운했어요. 그래도 자식을 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니, 저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를 두고 갔는지, 왜 찾으러 오지 않았는지. 30년 넘게 화류계에서 일하면서 살았어요.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토해냈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어요. 선미야, 엄마가 죄인이야. 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구나.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는 계속 사죄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도 점점 마음이 풀렸어요. 어머니도 나름대로 힘든 상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만났으니까 됐어요.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치매도 있고 몸도 불편하신데 혼자 지내기 위험해요. 저와 함께 살아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아니야, 선미야. 엄마가 어떻게 너에게 폐를 끼치겠어. 이미 충분히 미안한데.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거예요.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고 싶어요. 결국 어머니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 좁은 쪽방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도 되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0년 넘게 떨어져 있던 모녀가 다시 만나게 된 거였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했어요.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많은 독거노인 중에서 하필 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늘이 저희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40년 넘게 원망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바뀌고 있어요. 어머니는 치료를 받으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기억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가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 때면 정말 행복해요.
제가 놓쳤던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서야 느끼고 있어요. 자원봉사도 계속하고 있어요. 다른 독거 노인분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나요.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었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더욱 정성스럽게 돌봐드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제 어머니를 만나게 되다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건 아닐지도 몰라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